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민간분양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며 구체적으로 지역은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변수를 줄이려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기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집값이 내년 초까지 계속 오른다면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까요? 글로벌 경제 불안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달러는 약세를 띠고 원화 가치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금과 은 등 안전자산은 약세, 글로벌 증시는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과 달러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라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상승장을 틈타 최대 50% 아래로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2020년까지 폭등, 하루빨리 매수해라. 나를 따라해라. 자, 여러분들 이 한번 그림을 계속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동영상도 아닙니다. 움직여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그동안에 그 황금 같은 시간대에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와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이런 짝이 나요. 자, 중독돼 가지고 망치겠죠. 무엇이든지 몰입을 하면요, 중독되어 망칩니다. 지금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요구돼요. 바로 이 흔들거리는 사물의 짝이 나겠죠. 강남구 대치동 성경 1차 31평. 자, 과거 시세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한 3개만 점검해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전에 2005년에서 2009년 4년간 폭등, 2010년에서 2013년 4년간 폭락, 2014에서 2018년 5년간 폭등, 2019년에서 2023년 4년간 폭락이 예상됩니다. 2019년은 원래 하락장인데 이번 신고가를 다시 찍고 있는 상황이죠. 강남구 대치동 성경 1차 31평을 보니까 2005년 3월달 대략 한 반절 정도 상승했을 때예요. 8억 정도 했습니다. 바로 이게 1차 상승 시기죠. 당연히 바닥장은 4억 밖에 안 되죠. 자, 2007년 3월 16억으로 꼭지를 찍었습니다. 폭등장세에. 거의 뭐 여기에서만 해도 더블 뛰었고, 아까 4억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2003년.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거의 4배 뛰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2010년 4월 지금 1차 하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2009년까지는 뭐 조금 빠지거나 좀 올라가거나 그랬습니다. 자, 대략 한 1년밖에 하락이 안 됐는데 무려 얼마가 빠지느냐? 2억이 빠집니다. 자, 이때라도 좀 정신을 차렸다면 되는데 2억씩이나 빠졌는데 내가 왜 팔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 보세요. 3년이 지난 2013년 2월달 9억이랍니다. 9억 폭락을 하게 돼요. 즉 현재 시세는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많이 빠졌어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빠진다고요. 자, 그러면 또 빠지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2016년 8월달 이게 한 상승장 중턱이라고 봅시다. 14억 정도 했습니다. 자, 9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으니까 꽤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본격적 상승이 아니에요. 뒤에 많이 뛰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막판에 많이 떨어지듯이 여기서도 처음에는 5억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 뛰는 거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무려 24억입니다. 엄청난 폭등을 했죠. 자, 이제 이걸 예측을 해보면요. 물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25억도 갈 수 있고, 26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뛰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28억 뛰어도 상관없어요. 바닥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2020년 10월 달에, 꼭 10월이 아니래도 1차 하락 기간에 20억 정도로 그냥 4억은 가볍게 날아갈 겁니다. 만약에 바닥장을 2023년 10월 달로 본다면 얘는 17억까지 추락해요. 재밌는 것은 자, 전고점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번 고점 말고 전고점, 예전에 고점. 그거하고 비슷한 시세만큼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아파트도 제가 쫙 봤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이번에도 이러한 규칙이 이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아파트 볼까요? 이번에 강서구 내발산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34평 볼까요? 자, 역시 4년 주기로 보고 2005년 3월
달에 4.5억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더 떨어졌다고 했죠. 근데 한 1차 상승한 시점에서 4.5억. 자, 폭등장 때 7억이네요. 7억. 자, 이 7억이 꼭지를 찍고, 그 다음에 2010년 4월, 자, 6억으로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죠? 처음에는 많이 안 떨어져요. 자, 1차 하락 기간입니다. 자, 이때라도 던졌어야 하는데, 1억이 아까워서, 자, 정말 대세 하락으로 진입하면요,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7억짜리가 4.5억까지 폭락을 해요. 별로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지죠. 자, 그리고, 자, 이제 폭락에서 또 끝나지는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2016년 8월 달, 대략 상승장의 중턱 1차 상승 때 6.8억으로 한 2억 조금 넘게 뛰죠. 자, 역시 처음 뛸 때는 별로 안 뛰었어요. 근데 2차 뛸 때 보세요. 10억까지 치고 올라가죠. 자, 현재가 폭등입니다. 신고가니까 10월 달. 여기서도 처음 떨어질 때는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자, 처음에는 별로 안 뛰다가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2020년 대략 한 10월경에 한 9억 정도로 10억이 1차 하락. 그리고 바닥장이라고 치는 2022년, 뭐 2023년도 좋고요. 대략 한 7억으로 떨어진대. 보면 여기 2008년 9월, 그러니까 전에 찍었던 고점하고 비슷해요, 시세가. 예측 시세가. 그래서 꼭 이걸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대략 전고점은 2006, 7, 8년에 많이 찍었어요.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분당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대 대표주자 순회동 양진마을 청구 32평. 역시 4년 단위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2005년 3월달 한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1차 상승 4.7억이었습니다. 물론 바닥은 3억이에요. 자, 2007년 3월달에 8억으로 뛰었네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아까 우장산 시스테이트하고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걔보다도 가격이 훨씬 높죠. 1억이 더 뛰었네요. 자, 2010년 이제 3월달 대략 2009년까지 뛰었고 2010년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1억밖에 안 빠졌어요. 꼭지 찍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1억밖에 안 빠졌죠. 1차 하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깊어지면서 2013년 5월달 4.5억으로 아예 폭락을 해버립니다. 거의 반타작도이죠, 분당이. 자, 그리고 역시 상승할 때 1차 상승 2016년 8월달 이때 보시면 1차 상승 6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1.5억. 1.5억은 많이 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2019년 10월달 역시 10.5억까지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하락할 때는 뒤로 갈수록 폭락을 하고 상승할 때는 뒤로 갈수록 폭등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예측을 해보면 만약에 내년에 빠진다. 그럼 많이는 안 빠져요. 대략 10.5억이라면 9억 정도로 빠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그런데 뭐 1, 2년 더 떨어졌다. 그럼 난리 납니다. 그때는 6억입니다. 자, 폭락장.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고점하고 비슷한데 분당은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왜? 경기도는 서울을 이기지 못해요. 이제 앞으로. 분당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분당이 2006년 이때 2007년 때 구 단위로 전국 구 단위로 4위 정도 했어요. 강남, 서초, 송파 다음에 분당이었습니다. 용산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1위로 밀립니다. 왜? 마용, 성광, 강서구, 양천구, 동대문구한테도 밀려요. 그럼 다음에는 분당은 더 밀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분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해 줬던 것은 실질적으로 사례고요. 상승장과 하락장 시나리오를 예상시켜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자, 집값이 계속 뛸까봐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죠? 먼저 첫 번째. 2020년 8월 무려 내년 여름까지 상승한다.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정부가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예 지금도 노무현 때보다 더 뛰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막 상승한다. 근데 폭등까지는 이제는 없어요. 쉽진 않아요. 자, 2019년 10월 달 현재 서울 7억, 경기 4억짜리가 있다. 2020년 8월에는 대략 서울 9억이 될 가능성이 커요. 2억 적게 뛴 거 아닙니다. 이거 많이 뛴 거예요. 자, 그러면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거. 자, 근데 경기도는 4억 정도로 이제 평균치를 예상한다면 한 5.5억 정도. 한 5억이나 5.5억. 그래서 조금 덜 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닥장. 언젠가는 돌아올 아주 폭락장이 있잖아요. 한 번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100%입니다. 이것은 서울 5억으로 추락하고 경기는 3억. 이렇게 뛰든 안 뛰든 서울은 결국 5억 갈 거예요. 7억짜리는. 9억이 5억이 가든 7억이 5억이 가든. 자,
자, 만약 이때 단타로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좋은데 뛰었다고 뭐 뛰어서 나쁠 건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뛰는 거에 의미가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결국 3억에서 4억에서 1억 떨어지고 3억이 뒤나 5.5억에서 3억이 뒤나 아마 결국은 이렇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줄여서 4월까지만 상승한다. 총선까지만. 서울 7억, 경기 4억이네요. 그럼 만약 4월까지만 상승한다면 서울이 9억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8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경기도도 한 1억 뛴다고 하고 5억. 그렇지만 바닥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이제 12월까지만 상승한다. 서서히 상승폭이 줄다가 그리고 1월 달은 하락한다. 결국 2019년 10월 가격은 똑같아요. 같은 거니까. 자, 이랬을 때 2020년 1월 달에 서울 7억, 경기 4억. 11월 달에는 올라갈지 몰라도 결국 1월 달에 떨어져서 보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세하락으로 진입하면 역시 똑같이 서울 5억, 경기 3억이에요. 자, 시나리오 A가 됐던 내년 상반기까지 뛰었던 아니면 총선까지 뛰는 B가 됐던 아니면 올 겨울 조금 잠깐 뛰다가 하락하든 어떤 결과론적이든 결국 바닥장은 똑같다 이거예요. 시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뛰는 거 보고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실거주자는 미치겠다 하면 매수할 수도 있겠죠. 자, 상승장과 하락장 과정을 한번 볼까요? 서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상승장과 하락장 과정. 지금 상승장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상승장 시작 단계에서는요, 거래가 증가돼요. 이제 바닥에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왜? 여기 바닥 다음에 이제 상승 초기니까. 자, 급매 소진하고요. 바닥 탈출하고 부양책이 계속 이어졌겠죠.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규제는 이미 다 사라졌고. 자, 투자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자, 이제 호가가 활발해집니다.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매수자 간 가격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집값이 뛰니까 매수자간끼리 이제 싸우고 서로 매수하려고 하죠. 이제 매도가 실종됩니다. 왜? 집값이 1차적으로 크게 뛰면서 이제 매물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리는 과열되고 거래 없이 호가만 뜹니다. 아까 제가 1차 상승 기간이에요, 이게. 이게 2차 상승 기간이고요. 근데 2차 상승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이제 자 보세요.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 그 다음에 구축, 새 아파트 순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지금 막판에 상승하는 거 새 아파트잖아요. 자, 그리고 거래 감소. 가격 급등하고요. 거래 급감하고요.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는 정점에 치닫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급감해요. 즉, 이 마지막은 여기 하락장 시작과도 맞닿아요. 이렇게. 지금 딱 여기에 알맞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간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뛰었고, 작년부터 뛰었죠, 많이. 근데, 자, 이제 하락장 보세요. 거래 감소되네요. 여기처럼. 가격 급등하고요. 막판이니까 급등했고, 거래 급감합니다. 그리고 규제 정점을 찍고 투자도 급감합니다. 자, 여기하고 같죠? 급매가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하면요. 두 번째, 급매가 활발해지게 진입. 이게 웬 떡이냐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다가. 떨어져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가격 하락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급매가 늘어나고, 매도자 간에 이번에는 가격 경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매수자 간 경쟁이라면 이번에 매도자 간. 이제는 거꾸로 매수자가 실종돼요. 다 소화돼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급매가 적체되고 심리도 침체됩니다. 거래 없이 호가가 하락거려요. 아까 위하고 반대죠. 완전히. 그리고 장기간 아까 상승했다면 이제 거의 끝자락으로 폭락을 한 징조에서 장기 하락, 재건축, 구축, 새 아파트 순으로 하락합니다. 자, 재건축이 가장 먼저 하락을 해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이번에 잘 봐야 하는 거예요. 자, 막판에는 급매 소진되고 역시 바닥 탈출, 부양책 투자 증가하면서 다시 여기 처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상투장과 바닥장 징후. 지금 이 상투장의 어떤 징후가 나타납니다. 집 사야 돈 번다. 첫 번째, 이거 가장 강력한 징후들이에요. 신혼부부들이 특히 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고액, 부부 합산 1억이 넘는 20대, 30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냥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실제로 치열하죠. 수도권 미분양 매입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김포라든가 그쪽 검단 쪽 계속 미분양 없어지는 거 아시죠? 자, 경매 시장도 화랑입니다.
낙찰은 늘어나고 있고 유찰은 감소되고 있어요. 집값 폭등, 불로소득자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민영 분양이 급증합니다. 건설사는 때는 이때다고 막 돈 벌려고 막 분양하잖아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게 정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강화 2, 3년에 진입합니다. 즉 2017년 그때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19년 아닙니까? 처음 박근혜 때 831 대책 2016년에 나왔어요. 그걸로 따지면 3년 됐고, 자, 문재인 정부로 따지면 2년 됐어요. 2, 3년 뒤면 그때부터는 약발이 먹힌다고 했잖아요. 정부 규제가. 자, 이번에 바닥장 지구는 반대입니다. 집 사면 망한다. 이게 팽배예요. 신혼부부는 전세를 삽니다. 한심하지 않나요? 이 지금 더블 뛰었을 때는 집을 사고, 아니 폭락을 했을 때, 반타작 됐을 때는 집을 안 사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자, 대규모 미분양 발생, 유망지역 미달, 오죽하면 뭐 위례나 미사나 이런 데도 미분양 또는 미분양 근처까지 갔잖아요. 자, 프리미엄도 조금 붙고, 경매시장 불황입니다. 이거하고 완전 왼쪽하고 반대예요. 낙찰은 줄고 유찰은 엄청 증가돼요. 똥값이 되는 거죠. 하우스푸어와 공공분양이 급증합니다. 누가 민영 분양하려고 하겠어요? 정부 규제 완화가 정점을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채까지도 나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근데 규제 처음에 풀었다고 해서 집값 뛰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규제 강화했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값 처음 규제를 완화한 다음에 2, 3년 후에나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선다고요. 왜? 심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상투장 매수하는 사람과 바닥장 매수하는 사람. 자, 주로 상투장에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사람. 자, 호갱들을 한번 볼까요? 호갱들, 호구들,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 와서 지방 해외 거주자입니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혼 젊은 층, 집안 사면 무슨 뭐 밥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미분양, 분양권 적극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녀 투자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지금 안 사면 이제 우리 애들 집 못 사줄 것 같다. 그런 어떤 패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인생을 50년, 60년 살아왔던 분들이 왜 과거를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금융위기가 최소 3차례 이상 지났을 텐데. 자, 실거주라는 달콤한 말을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거주라는 의미로 투자합니다. 자, 이 오른쪽 보세요. 바닥장에 매수해야죠. 바닥장에. 서울, 경기 거주자들이 주로 매수하고요. 중장층들이 주로 매수하고요. 미분양, 분양권 아주 소극적이죠. 누가 바닥장에 적극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적극적이에요. 10개씩 매수해요. 10개씩. 그때는 뭐 규제를 안 주니까. 본인이 다주택으로 매수합니다. 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갭투자, 순수투자가 많아요. 실거주가 아니라 갭투자, 순수투자. 이제 왼쪽하고 비교하면 재밌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유주택 중산층들이 주로, 부자들이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매도 호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34평 보자고요. 자, 110이니까 이거 34평입니다. 지금 16층. 자, 14억 7천, 15억 5천에 팔렸네요. 층도 좋네요. 16층, 20층. 자, 여기 매도 호가 보세요. 14, 15억에 팔린 것이 16억 5천, 17억 5천, 16억 3천. 자, 벌써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뭐 예로 따진다면 2억이 넘고, 예로 따진다면 1억이 넘죠? 그죠?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사야 돼요, 이걸로. 요즘은 이거 허위 매물도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정도 금액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왜 미쳤다고 매수를 합니까? 자, 그러니까 과거 시세도 아예 보지도 않고 매수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노원구 상계동 주공 3단지 33평 한번 보자고요. 33평은 이거죠. 자, 지금 13층 6억 9,500에 거래됐네요. 자, 근데 얘 매물가 보세요. 미쳤어요. 7억 8천, 7억 5천, 7억 8천. 자, 여러분들 이 금액으로 못 사요. 왜? 매물도 없고 이걸로 사야 돼요. 이것도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3억부터 뛴 건데. 자, 다만 이건 있어요. 실거래 신고는 최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거래된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가격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아예 그냥 붙이게 해버렸어요. 다 이래요. 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형별로 보시면 1년간 뛰었던 거 보니까 다 신고가를 찍었는데, 특히 누가 신고가를 많이 찍었냐 봤더니 여기 60이면 대략 20평부터 한
28평, 대략 20평 후반대까지 이게 국민주택이잖아요. 얘들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근데 얘는 아주 조그마한데 40 미만, 뭐 정말 작죠? 그럼 얘는 왜 오히려 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작은 것은 위험합니다. 초소형 위험해요. 왜? 걔는 누구하고 경쟁한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고시형 이런 거하고 경쟁한다고. 그러니까 안 좋아. 이것은 별로. 너무 작은 것은 안 좋다고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한 10, 한 4, 5평부터 20, 한 5평까지 참고하세요. 자, 주택가격 전망 CSI는 117로 또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 규제가 강하면 그냥 떨어져요. 갑자기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도 확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정부가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네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100이 넘어갔네요.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좀 한심할 뿐입니다. 파리 대책. 조금 약발이 먹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너무 이렇게 날아가니까 93 대책을 했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가게 만들었어야죠. 왜 돌립니까? 왜 돌려요? 자,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을 때 오히려 주춤했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핀셋 규제 안에 하면서 이모 총리가 자, 이제 선거를 갖다 이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국무총리 그것도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퇴장하고 있고, 저는 특정 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권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집값은 완전히 망쳐놓고. 아무튼 전면 실시했더라면 추락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 해 만에 하면서 핀셋 규제하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만큼 가든 이제 뭐 예전만큼 폭등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1억이 뛰든 2억이 뛰든 바닥은 똑같다는 걸 인식하세요. 폭락은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품 분규 과정, 대출받은 가계, 원리금 상환 가중되고 소비 여력이 감소되면요,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합니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출 규제 강화, 원리금 상황 비정상이고 만약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면 역시 금융위기 터져요. 다만 원리금 상황하고 시장 영향이 미미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겠죠. 대출기업 봅시다. 이번에는 금융기관 말고 대출기업.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 하락, 보유자금 풍부 시에는 시장 영향이 미미한데 보유자금 부족 시에 투자율 즉 기업 도산해가지고 금융위기 터져요. 결국 부동산 거품 금융위기는 세 가지 형태, 대출 가계 이렇게 터지는 방법, 금융기관 때문에 터지는 방법, 대출 기업 때문에 터지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여기 아파트가 거품에 쌓여 있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당분간 얼마가 오르든지 그동안 상승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한 번은 돌아올 하락장의 시세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뒤늦게 투자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집값을 폭등시킨 무책임한 당국자와 건설사와 언론 투기 세력들은 한 번은 꼬꾸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실거주자들도 아주 나는 꼭 매수해야겠다는 사람들은 소형 위주로만 매수를 하시고 기타 투자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